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또 이제 이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철이, 표창원, 그리고 금태섭. 자, 일단은 두 분은 확실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철이 의원, 표창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한 분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일단 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어쨌든 이제 여당 내에서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거는 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냐라는 것이었는데 이철이, 표창원, 금태섭. 이철이, 표창원 의원은 본인의 행보로서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공수처 논란에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 존재를 드러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목해야 될 거는 이철이, 표창원, 금태섭 이 세 분이 다 상임위가 똑같아요. 조국 국면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법사위에 다 앉아 있었어요. 법사위였죠. 자, 과연 그럼 이 초선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우리 보면 한번 뭐 동굴 갔다 귀신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막 그거 잔영이 계속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과연 법사위에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당했던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결국 이철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철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저희도 친하지만 방송을 하시던 분이고 방송에서 그분이 항상 또 주목받았던 이유는 또 자유로운 세력에 어떤 속하지 않은 형태로 말을 하면서 이제 하셨던 것이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된 단어가 정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이철이 의원은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도 못했고 표창원 의원은 굳이 따지자면 결과론적이지만은 정의의 편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조국 장관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 두 분에게는 어차피 이 두 분이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젊은 분들이고 정치판에 계속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것이 이철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국 장관 국면에서 약간 다른 소리를 내고 했었지만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적 진로 자체를 넓게 잡으려는 의도가 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금태섭 의원은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던 인사였거든요. 근데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영입되어서 이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지만은 이번 판을 앞두고 본인이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라는 걸 지키면서 민주당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는 저도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의 행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랬을 때 저는 지금의 어떤 다른 소리,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당내 분위기를 좀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일단은 두 분 이철이, 표창원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에게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초선 의원 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주민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불출마 선언 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 지도부와 사전에 뭐 교감하라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확실하고 아마 본인들은 의사가 확고해서 뭐 이해찬 대표하고 면담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나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뭐 빅마우스고 그다음에 우리 초선 의원들도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어디를 가도 당선이 될 수 있는 분들이고 특히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롭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석을 늘려가는 게 우선이니까 현재 우리 당이 지역구 의원인 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는 데 가서 뺏어오는 게 가지고 보면 전략인데 그래야 의석을 늘릴 수 있는데 과연 표창원 의원 지역구 저도 오늘 이제 아직 이제 표창원 의원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그 지역이 옛날보다 표창원 의원의 어떤 개인기도 많이 통했던 데예요. 사실은 야당 성향도 있지만 본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그때 선거 다녀보면 막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와서 막 사진 찍자고 해요. 아줌마들도 와서 그러고. 그러면 뭐 선거 끝난 거거든요. 줄 서서 막 사진 찍자고 하니까. 요즘 현근택 변호사 사진 찍으러 온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선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면 뭐는 있는 거야. 선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고민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과연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예전처럼 지역 선거라는 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대중적인 인기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도 고민도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런데 왜 당에서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붙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에도 한 10분 전에 알렸다 그러고 아마 보좌관들한테도 좀 1시간 전쯤에 알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본인이 일단 방송이나 언론에 이미 다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또 잡을 수도 없는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만약 예를 들어 그렇게 언론에 다 공표해버렸는데 붙들었는데 뭐 안 나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의사가 확고해서 제가 보기에 뭐
불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약간 이분들이 워낙 뭐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총선 과정에서는 뭐 무슨 직책은 안 맞더라도 아마 두 분 다 제가 보기에 방송 활동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대위에 두 분은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제 생각엔 유세단이나 이런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위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쨌든 뭐 공수를 못 받을 상황이어서 나갔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하면서 당에서만 봉사한 다음에 선거 뒤에는 제 생각엔 청와대나 이런 곳에 정무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형 제가 변호사님. 이해찬 대표라면요. 이철희 의원은 아마 공심위원장 시킬 거예요. 어떤 거요? 공천심사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제가 이해찬 대표라면. 야, 그 막중한 거의 최고로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아니, 아, 뭐, 노린 거죠 이철이 의원은. 이철희 의원 입장에서 뭐 기본적으로 원래 기획통이잖아요. 네. 기획통은 정무통이니까 공심위원 그리고 이제 이미 자체가 워낙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때 얘기가 되는 사람 뽑아봐라. 그러면 제1선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이철희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 얘기가 돕니까? 아니면? 모르죠. 저는 제가 민주당이 예. 무슨 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두 초선 의원이 아마 당 대표랑은 이제 그 뭐죠? 이거는 안 한 것 같. 소통을 안 하고 그냥 발표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해찬 대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두 의원이 안 나간다 그러면. 왜 어떤 면에서? 물갈이의 명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해찬 대표가 무슨 얘기했죠? 하위 20% 공개한다. 예.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공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지 나가라.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 공개한다는 거 사실. 근데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 뭐 니들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20%는 무조건 날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진 의원들 날릴 때 야 표창원 의원 봐 이철이 의원 봐 초선이야. 초선이 안 한대. 이철이 의원 수도권 어디다 공천조정 된다? 안 한대. 표창원 의원 용인 저기 그 표창원 의원 지역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까? 자유한국당 강남벨트 있죠. 예. 강남 소초, 분당 용인. 예. 그 강남벨트 중에서 민주당한테 좋은데 하나만 꼽아. 그러면 그 지역이에요. 오. 지역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민주당한테는 수도권에서. 그래도 잘하네. 잘 알지. 지난 선거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다 봤는데 내가 배치표를 내가 수도권 배치표를 다 봤는데 어쨌든 진짜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버린다?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의원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지역구 의원이 그 좋은 지역을 버린다라는 거는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까? 홍조국 의원이 18대 때 19대 때 노원병 버린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달라요? 예. 노원병은 안 되는 거죠. 원래 노원병은 보수가. 이준석이 하지만 정말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19대 홍종욱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될 확률 지극히 낮았다. 그 혹시 현근 근데 대표 저 표창원은 달라요. 잠깐만요. 근데 그걸 버렸기 때문에 진짜 그럼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일종의 이해찬 대표 좀 차도살인인 거죠. 야 그렇죠. 초선 둘도 안 나간대. 당신 3선이잖아. 4선이잖아. 잘라 쫙.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철희 의원이 얼마나 명민하게 움직인 거냐면요. 이해찬 대표가 막 등이 가려서 이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슥 긁어주고 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역할이 많아질 것은 자명하고요. 최소 공심 위원 장까지 모르겠어요. 최소. 위원. 저는 분명히 전략본부장 이런 요책을 맡아가지고 아하. 선거 지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철희 의원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아니 근데 그러네. 별로 잘 모르는데. 내일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사실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실제 지금 그 민주당의 중진들은 약간 그 뭐랄까 이 친문 선명성 경쟁한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도 좀 찾아보니까 역대 총선에서 보통 이제 30에서 40% 정도는 좀 바뀌어 왔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지금 물갈이가 될 걸로 보시는지.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하위 20%를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20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컷오프로 하진 않는데 네.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공개하냐 안 하냐는 되게 중요하죠. 공개하면 사실상 이제 컷오프 압력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끝까지 안 하겠다, 경선하겠다 그러면 경선에서 마이너스 20% 현역 의원이 더구나 뭐 3선, 4선 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20% 받아도 사실 자기 점수의 마이너스 20%예요. 그냥 그렇죠. 총액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막 60% 받았으면 거기 마이너스 20%에서 12점 빼는 거니까 뭐 초선이 신인이 암이 들어와서 가산점 받는다 해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끝까지 만약에 지금 현재 룰로는 끝까지 나는 그냥 상관없이 하겠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뭐 경선에서는 떨어지기는 어렵죠. 아니 그리고, 근데 그 약간 그런 시그널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위 20% 공개하겠다는 건 굳이 내가 공개를 한다기보다는 공개하려고 하니 알아서 멋지게 불출마하고
그 좀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니, 이해찬 근데 대표의 제가 그런 거 아닐까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의 공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 이 당이. 열린우리당 때도 탄핵 역풍이었지 무슨 여당이 돼가지고 이제 뭐 시스템 공천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장밋빛 전망으로 지금 뭐 상향식 공천을 하면 뭐가 물갈이가 자동으로 되고 이럴 줄 아는데 바로 직전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우리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런 다음에 했는데 청와대 생각은 약간 달랐던 거예요. 아니 우리 유승민도 잘라야 되고 자를 사람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해식 공천하는 거 보고 있다가 막판 가가지고 이제 이양구 그 공심위원장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보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뭐 진실한 사람들 와가지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하면서부터 난장판 된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게 아까 현근택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경선 가면 못 잘라요. 현역 의원 다선 의원 무슨 수로 자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뭐 마셔온 다 막걸리가 얼마고 모아온 당원이 얼만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해찬 그 대표가 공개한다고 하는 것도 슬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상향시켜서는 될 일도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월부터 한 1월 사이에 엄청난 사륙전이 펼쳐질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드릴까요? 역대 우리가 이제 역사는 돌고 노는 거니까 역대 예. 선거 결과를 좀 보면 불리하다고 선거 전에 다 불리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긴 정당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통점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코드 1 VIP가 무자비한 칼질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게 96년 총선 때 95년에 서울시장 조순시장 되면서 예. 당시에 YS가 이제 총선 망한다고 그랬어요. 96년도에. 근데 YS 어떻게 했죠? 무지막 그때 이제 속칭 김현철 씨가 이끄는 광화문 팀을 앞서가지고 무지막지한 칼질을 합니다. 그때 나름 최고의 지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공천인 거죠.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 그때 기준으로는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참. 예. 그때 신한국당 내에서는. 그렇죠. 뭐 홍준표, 또 안상수 다 그때 들어옵니다. 엄청난 공천한 거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20년 넘게 어쨌든 거물로 그래서 정치 생활을 그 했네요. 당시에 김문수 의원한테 떨어진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부천 소사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DJ에 가신데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96년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요. 2004년 탄핵 때 보세요. 그 당시 한나라당 70개 한다고 그랬어요. 네. 나름대로 그때 박근혜 대표는 개혁적 이미지입니다. 당시의 공청심사위원장 김문수 의원 최고 개혁적 이미지입니다. 무수킴. 예. 무자비한 칼질이 있었어요. 120개 했잖아요. 120개인가? 그랬죠.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참패였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아니 그때 17대 들어온 인물들이 몇 면이 나경원, 유승민, 그다음에 뭐 임태희 뭐 이런 사람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면 2008 옛날 이회창 때도 이회창 때도 마찬가지. 이회창 때도 그때 보면은 그치. 무슨 뭐 이기택 그다음에 김윤환 허주도 날리고 다 날리고 그때 이제 남경필 이런 사람들 갖다 뽑기 시작한 거예요. 원희룡까지. 그러고 보니까 또 지난 총선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그거 똑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뭐 200석 세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럴 때 200석 센다 그랬었어요.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모셔다가 무자비한 또 칼질을 해가지고 사실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 불출마시키면서 맞아요. 나름대로 세피를 많이 꽂았어요. 조홍천 의원 같은 분들. 그래서 이긴 거죠. 그다음 19대 때 그때도 아마 자시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이기기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 들어온 거잖아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신선하다고 해줄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의 개혁 공천 나름의 개혁 공천. 예. 그래서 겨우 이긴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뭐냐? 조국 사태가 총선을 가늠한다? 6개월 남았어요. 전혀 칼질이야 칼질. 이제부터는 어떤 인재를 영입하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인사 중에 이제 좀 더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영입이 아니라 자르는 거예요. 뭐 잘라야 꼬져놓지.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19대 때 지난 망했던 총선에서 예. 김무성 대표가 먼저 상향식 총선을 선언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있는 현역 의원한테 최대한 환심을 사가지고 대선까지 가야 돼. 이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노터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예. 청와대는 그거 싹 보고 있는 거죠. 저거 봐라. 김무성이 자기 현역 의원들 다시 공천 줘가지고 다 김무성계로 만들려고 하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민주당은 다르긴 한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계를 만들 생각은 딱히 없을 거예요. 지금 대선 나가려고. 예, 그래 보여요. 그런데 뭐냐면은 반대로 지금까지는 하여튼간 당내 불만 같은 걸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깔아놨던 판인 거예요. 이 상향식 공천 비슷한 판은. 그런데 청와대의 생각은 어쨌든 다릅니다. 청와대는 국정 동력을 새롭게 이끌어가려 그러면은 새 인물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싹 물갈이를 해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네. 집권 후반기를 규정짓는 공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 이해찬 대표가
그 당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 같이 방어해주진 않을 거다. 김무성 대표는 도장을 들고 날라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사람이 내 우리 편 숫자예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딱히 뭐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그렇죠. 기분 상하면 본인도 그냥 불출마 선언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만한 아니 이미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저는-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청와대가 지금 만들어놓은 룰에 손을 많이 대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뭐 과거 청와대처럼 막무가내로 하는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은 살짝 진박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이미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출신이 나와가지고 유력 지역구들에 가가지고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는 살짝 인증서를 엎어준다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은 생각보다 껄끄럽게 될 것이다. 근데 비슷한데 결론이 저랑 다르네. 네, 그러니까 좋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제 결론 내자면 그래서 지금 저희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이거 잡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다른 주제를 하나 정도 키를 하더라도 네. 이쪽 저쪽 얘기를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하죠. 조국 쉽시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오케이. 아니 그래서 저희 오케이. 당과 좋아하네. 좋아하네. 오랜만에. 한번 가졌다 내가 형들을. 그래서 자, 저는 일단.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저희 당이나 저희 세력이 혹시라도 나중에 현근택 변호사 같은 훌륭한 분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은 예. 꼭 저희 당과 함께 하기를 제가 기다리면서 또 한 번. 지금 또 한 번. 자 그러면 오케이 2순위로 지금 밀리셨다 그랬는데 자 뭐 이게 농반 진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면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고 1순위가 누굽니까? 이 정도면 슬슬 저는 제가 속한 팀이라 그러면은 예. 그 팀? 그러니까 당도 유승민계 아니고 팀. 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순위에 두고 있지 않는데 음. 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라시가 예. 엄청나게 돌았던 게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비박진영 비박진영. 또는 손학규 대표 예. 둘 다 반기문 영입에 힘을 쓰고 있다요. 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진짜 찌라시 아니에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손 대표가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뭐 제3지대를 만들고 거기서 무슨 뭐 대표 주자를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분이 그 생각보다 그 욕심이 많은 분인데 예. 자기보다 급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을 데리고 와서 내줄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닌 일을 할까 했는데 그 이름을 한번 들으니까 그거는 할 수도 있겠다. 예. 가능한.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세먼지 관련 기구가 얘기가 그렇죠. 나왔을 때 거기에 명목상으로 손학규 대표가 추천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그 자리에 앉은 걸로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재등장하는 이름이 됐구나 반기문 총장이. 예. 그래서 저는 그 총선 때까지 제3지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분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쓸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국민 소구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국민 속으로 0. 이미 끝난 카드, 버린 카드. 저는 그래서 났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현근택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위원이 말한 영입 1순위가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이 영입하고 싶은 대상과는 좀 어쨌든 저희 팀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로 바른미래당에서 요런 움직임도 들려온다 예, 그렇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근데 이제 같고. 아까 이준석 의원 마지막에 공천 분란 네. 좀 약간 시끄러웠거나 저는 이제 거기 제가 이준석 의원 말에 다 동의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동의 안 된다는 건 뭐였냐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공천 분란하면 좋죠. 예. 니들도 해봐. 그게 얼마나 죽음의 싸움인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인데 강력한 코드원이 VIP가 칼질했을 때 이깁니다. 지는 케이스는요. 그 VIP의 넘버1에 필적할 만한 넘버2가 있어서 체력 충돌해서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난 19년이에요. 김무성 대표 나름 세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절대 화합이 안 되는 정말 반목하는 큰 세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분란해서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친박 대 비박 싸움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 더 예. 말씀드릴까? 2018대 총선 당시에도 MB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도권 다 먹었죠. 예. 그때도 사실은 개헌저 지선 180개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150 겨우 넘었습니다. 30개가 빠진 거예요. 예상보다. 왜 빠졌을까요? 친박연대. 당시에도 박근혜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MB의 주류와 부딪힌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주류가 칼질을 할 때 그거를 저항하는 방패인 비주류가 셌을 때 공천 분란이 일으키면서 당이 어질어질해지는 겁니다. 18대, 20대 보수 정당에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은요. 청와대와 친문 주류에 맞설 만한 비주류가 없어요. 없어. 누가 있어요? 누가 김무성 대표처럼 자기 사람 챙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근택 없어요.
이거 이 네. 그러니까 제 이게- 의견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제가 좀 반박을 할게. 아니, 이거 좋은 건데 없는데? 아니 사실 반박 안 이제 해도 정치 된대? 우리나라 정치를 저는 아마 탄핵 전후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민주당 계열 진보 정당이 있는 계열들이 지지율이 항상 앞서는 경우가 저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요. 그 전에는 어쩌면 탄핵 전에는 보수당이 어쨌든 보수당을 다 합치면 무조건 50%가 넘는 구조예요. 이게 다 합치지 못해가지고 쪼개져서 그렇지.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당내 경쟁이 치열하고 항상 뭐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있어서 어찌 보면 뭐 친박 비박이든 뭐 친이 친박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맞서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권만 장악하면 당만 장악하면 대권 장악하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은 지금까지 보면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열린우리당 사태도 있고 이랬지만 사실은 뭐 친문이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 보면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하던 분들은 다 나갔어요. 아, 그렇죠. 다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그분들이 나가면 사실은 민주당 혼자서 독자 뭘 못해. 예. 이분들하고 연대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들 다 나갔어도 민주당이 굳이 정치연대 선거연대를 안 해도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총선이 저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이 아니라 제가 네. 느끼기에도 처음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연대 안 하고 그렇죠. 독자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안 그렇죠. 해도, 후보 단일화 안 안 해도 되는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그렇죠. 몇몇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겠지만 예. 아니 제가 보기에 굳이 호남 같은 데도 뭐 정치연대 선거연대는 안 할 것 같고요. 물론 정의당과 관계는 아마 선거법에 걸리는 것 같아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바른당이나 뭐 이런데 저기랑 연대할 일은 없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아마 독자적으로 다 출마할 거고 예전에 보면 이제 부산 경남은 좀 후보를 냈지만 대구 경북 이런 데는 후보조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강원도 자체 후보조차가 없어서 어찌 보면 거의 이제 호남 지역에 근거하고 호남과 수도권 가지고 거의 어찌 보면 겨우 선거를 치르는 구도였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강력한 뭐 차기를 꿈꾸는 분들이 당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뭐 지지율은 이루 있지만 당내 어떤 뭐 기반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뭐 총선으로 내 사람들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게 좀 자유로운 게 일단 출마 안 하신다 그랬고 지난번에 이제 컷오프 한번 당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도 그렇고 그런 어떤 아픔이 있으셔서 아마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도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뭐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예. 보면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영입은 했지만 그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컷오프 이런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아무래도 12회로 빨리 끝내라고 자꾸 떨어지는 건데. 그 뒤에 이쪽 떨어지고. 배너가 요거 제가 끝날 때 네. 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분란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법 길게 해봤는데, 아니, 근데 네, 조금 이제 분란이 없는 건 좋은데 그게 칼질하는 세력을 저항할 세력이 없어서 분란이 없고 칼질이 확 전략공천 되는 거라면 민주당의 총선 굉장히 유리해지는 건데 분란이 없는데 그게 나름의 민주당 시스템으로 경선으로 해서 다 끝나니까 분란이 없다. 그러면 칼질이 안 돼요. 경선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희망이 그렇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이가 다 좋아버려서 네. 쟤를 내가 칼질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아니, 거잖아요. 전 지역 경선인데 분란이 뭐 있어요? 경선 그렇죠. 결과 다 승복인데. 그럼 현역은 다 될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자유한국당 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란이 재밌는 없대. 분석이네요. 청와대 예를 들어 양정철 연구원장이 딱 안을 짜서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무기날에 밀어붙여서 현역위원 3선 다 자르고 쌈박한 신인들을 수도권 쫙 꼽고 그런데 분란 일으킬 세력이 없어. 이씨 하면 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 그럼 민주당 내년 총선 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선해가지고 현역위원 다 뭐 또 올라가고 다들 3선 4선하고 4선 5선하고 그러면 이러면 보수정당 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칼질한다 해도 아까 이제 정근택 변호사는 당내 정체성이 이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트렌드는 바뀌었지만은 뭐가 될 수 있냐면 3당으로 넘어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칼질했더니만은 싸그리 국민의당 넘어가서 싸그리 당선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그랬죠. 경험처럼 이번에도 그걸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선 앞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울질을 할 거예요. 내가 공천 받겠다 싶은 사람은 경선에 돌입할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아닌 사람 튀어나가서 3당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호남은 그런 게 있겠다.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 그래서 공천이 제 생각에 선거 승부에 어서는 80%는 가른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당에요. 호남의 현역
지역구원이 몇 분 안 돼요. 이계호 의원 그렇죠. 혼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호남에서 뭐 자를 공천 것도 안 돼서 없어. 짤 일 없어요. 짤 일 없고.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도 아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3파전이라는 것이 가시화되는 순간,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의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도 구당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은 예. 국민의당이 기껏해 한 10% 정도의 지지율만 잠식할 것이다 정도 다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데 바람이 불었었죠. 지역구별로 그 인사별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예. 25%, 27% 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요. 그때 그 개인 지지율로 지역구 선거에서 그 정도 되면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해볼만하다. 네, 오늘 저희 당에 탈당했던 그 문병호 최고위원도 그 당시에 30몇 표 차인가로 20몇 표 차인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해볼만하다고 3당 이번에 뛰어들 사람들 꽤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또 그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또 그 그러니까 대한 결국은 쪽이 또 제3당이 크려면 이제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 돼요. 강력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뭐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도 있고 예.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대권 후보 그 두 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모이는 것인데 지금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보여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국민의당과 붙어본 몇 안 되는 후보인데 국민의당에 붙을 저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2월달에 창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월 전까지 제가 맨날 상대 쪽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 조롱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이나 빨리 만드시죠였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실제 선거 돌입할 때 폭발력 있었죠. 그 블랙아웃 할 때까지 지지율이 10%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예. 선거 딱 가니까 한 22, 3%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때는 좀 상황이 저는 다르다 보는 게 그때는 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네. 진짜 개판이었죠, 솔직히. 상당히 낮았죠. 상당히 네, 낮았죠.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틈을 안철수 의원은 사실 호남이랑 관련 없어. 처갓집이 여수다. 부인. 아, 이거 말고는 호남의 사실 사위. 예. 호남에서 호남의 근데 사위. 본인은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 진짜 그렇게 따면 저도 호남의 사위예요. 음. 저희 처갓집 전주거든요. 아, 이렇게 얼추 걸면 전국 다 팔도 다 그럼요, 다 걸려요. 걸리죠. 네, 그러니까 안 어찌됐건.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남이랑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남 표가 올라갔던 건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보다 당시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 친노 세력에다 호남의 비토 정사가 당시 있었거든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호남에서 지지율은 아직은 굳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이 사태에서도 호남의 지지율에서 조국 찬성이 한 60% 나온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빠지긴 했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이 그 그럼요. 전국 선호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직까지도 굳건하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보다도 더 나옵니다. 호남에서. 그죠?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보면 내년에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굳건할 거고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 수도권에 있는 호남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박지원 수도권에 호남 출신 분들이 워낙 많이 네, 계시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 표들이 단결력이 높아요. 호남 향유에 중요합니다. 지역 선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대한정치연대 민평당 계열 여기가 예. 움직이긴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러니까 다 있네. 어쨌든 초선 의원들의 이런 불출마 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두 분의 지적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오늘 꼭 봐야겠네요. 그 어쨌든 얼만큼의 이제 총선 물갈이에 따라서 다 할 거예요. 이해찬 네. 대표도 알 거예요. 그렇죠. 언젠간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건 자유한국당을 봐야 되죠.